지금 강화 전쟁박물관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신고등학교에 있는 역사교사 김홍규입니다. 오늘은 우신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열린구로 시민사회와 함께 강화도에 와서 역사문화 탐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그 관문이 바로 강화전쟁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답사 주제는 근대 입구 강화입니다. 강화도가 갖는 의미성을 담는 얘기로서 근대 입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근대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사실은 강화도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잘 아는 것처럼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강화도는 한강, 그다음 임진강, 예성강들을 갖다가 끼고 있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공간적 의미로서의 강화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답사를 이번에 주민분들과 함께 39명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 답사를 통해서 지역과 학교가 좀 더 유대관계를 갖고 서로가 좋은 경험들을 가져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 그 전쟁 박물관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강화전쟁 박물관은 이제 사실은 박물관 자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건을 한 곳에 모아놓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강화 지역에 있는 유물들을 한 곳에 좀 보기 좋게 전시한 곳이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사실 현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잡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근대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은 근대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정근대에서는 사실은 박물관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물관은 근대 이후에 탄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제국주의 팽창으로 많은 식민지들을 갖다가 차지했던 열강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부강함을 갖다가 뭐냐면은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물건들을 뺏어와서 한 곳에 모아놓기 시작하죠. 그래서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대의 산물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국주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의 박물관은 그전에 박물관의 의도와는 다르게 교육용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지만은 실제로 박물관이 갖고 있는 그런 내포된 그런 의미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강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교육국가로서는 박물관만큼 좋은 건 없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강화 전쟁 박물관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코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성당처럼 안 보이고 절처럼 좀 보일 수도 있는데 동양 불교 사실 양식과 서유럽의 양식을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과감하게 섞은 건데 바실리카 양식이 막 어렵지가 않고 그냥 대규모 건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냥 서양이랑 동양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성당이다. 성공의 강화도 성당입니다. 강화도 성당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장소는 바로 강화 성공의 성당입니다. 1900년에 지어졌고요. 성공회가 우리나라에 이제 첫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회는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보통 크리스트교는 카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개신교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개신교에는 루터파, 칼뱅파,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성공회가 있습니다. 헨리 8세가 캐서린이라고 하는 자기 형수와 결혼하게 돼가지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해서 성공회랑 북교회라고 하는 교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교회 수장이 돼서 수장령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 영국 내에 있었던 가톨릭의 재산을 몰수해서 재정을 확보하는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성공회가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강화도에 처음 뿌리를 내리고 만들어졌던 건물이 바로 이 성당입니다. 이 성당의 특징은 190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양식 건물보다는 한옥의 건물에 서양식 양식들을 결합해 놓은 독특한 양식으로서 상당히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성당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강화도에 놀러 오시게 된다면 강화 읍내를 들려서 한번 보고 가고 사진을 찍기도 되게 아름답고 경관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한 번쯤 들려볼 만한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소에서 또 다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성당에서 이제 고려궁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학교 하나 있는데 오래된 학교라 이런 것들도 역사적인 것들도 다 있네요. 그때 우리가 강화도하고요, 서울 가까운데, 전혀 대청, 강화, 수원, 광주는 유튜브라고 신경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나눠서 조선시대 때문에 유튜브라고. 그래갖고 유튜브를 하고 나면 우리도 빨리 가자. 정신에 많이 여기가 바로 다 고려 궁터 그 궁이 있던 터인데 그 고려 시대에 오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몽골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도망쳐 온 곳이 강화도예요. 강화도만큼은 몽골이 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배 타고 다니긴 힘들 거다 생각을 하면서 강화도로 왔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살 곳을 정하다가 여기에 급하게 이 궁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여기가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한자로 외교장각입니다. 네, 외교장각은 이제 조선시대 정조 때 그 장각의 외국기관, 그러니까 조선 왕실의 도서관처럼 쓰던 기관인데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탐방입니다. 고려궁지가 되겠고요. 이 고려궁지는 말 그대로 고려의 궁이란 뜻이죠. 하필이면 왜 강화도에 고려의 궁이 있을까요? 예,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당시 최씨 정권은 몽골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서 강화로 수도를 천도하고 여기다 궁궐을 짓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고려궁궐 터는 대부분 소멸이 되고 그 위에 조선시대 건물들이 다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동원입니다. 강화 유수부의 동원이 되겠죠. 지금으로 치면 군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는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 외규장각이 아마 보이게 되고요. 외규장각은 말 그대로 규장각을 강화도에 별도로 도서를 관리하도록 왕실의 중요한 자료들을 갖다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인양요가 터지면서 프랑스 군들이 이 강화 읍내를 침입해가지고 외규장각의 아주 중요한 문서들을 갖다가 자신들의 나라로 갖고 가게 되죠. 그래서 문화에 반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고려 궁지의 이 주변 땅들은 대부분 궁궐 터인데 여기에 남아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100년 가까이 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발굴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외규장각 뒤편에 지금 발굴 작업 결과 유구, 다시 말하면 고려 궁궐 터들이 발견됨으로써 좀 더 궁궐의 원래 모습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음 장소에서 또 다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무리한 조공을 요구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고려는 이걸 듣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싶어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몽골에서 이제 왔던 사신 저고요라는 사람이 그 몽골 국경을 넘어가다가 죽은 채로 발견돼요. 몽골은 이에 의심해갖고 이를 구실로 고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저 산 위에 꼭대기에 보이는 경자 보이죠? 네. 여기에 남장대라고 그래가지고 남쪽에 제일 높은 쪽에 위치해서 관측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 다음 요걸 돌아서 쭉
가면은 저쪽에 국장제나 이제 국장들은 지금 남아있지 않고요. 터만 있기 때문에 복원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문이 보이죠? 네. 저 문이 바로 서문입니다. 서문.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은 문이 잘 안 돼 있었어요. 잘 안 돼 있고 둥성둥성 돼 있던 거를 지금 복원을 해가지고 그만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밑으로는 되게 햇빛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 하천이 흐를 수 있도록 너무 석구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어디를 가시면 더 이렇게 잘 되냐면 총 화성에 가면 거기도 이제 성 밑으로 이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성벽 아래로 이제 이렇게 홍해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지개문. 요 문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연무당 예터가 원래는 여기 예터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연무당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터만 남았는데 그 터를 복원해놔가지고 지금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원래 옛날 말로는 다른 말로 열무당이라고 했어요. 그걸 제가 한자를 찾아서 좀 보니까요. 단련한 열, 그리고 무사할 때 무, 그리고 집당 이렇게 한자가 세 개인데, 그러니까 말을 해보자면 무사를 단련시키는 집 이런 뜻이 되고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고요. 연무당은 말 그대로 그냥 군사 훈련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련소를 했던 곳이었고, 여기가 이제 의미가 있었던 장소가 됐던 건 뭐냐면,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병자 수호조규를 체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역사적으로 분기점이 될 만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왜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강화도 조약까지 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당시 일본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요. 메이지 유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일본은 왕보다는 그 전까지는 사무라이가 주도하는 에도마쿠라는 정부가 있었어요. 왕보다 그 사무라이들, 무사들이 1위였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걸 에도막부라고 하는데, 이 에도막부는 포르투갈이 외국 종교를 들어오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기 매우 싫어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이 강제로 일본 항구에 들어와서 일본과 교류를 맺게 됩니다. 일본은 이 나라는 싸울 나라가 아니다. 좀 우리가 꿇어야 된다라는 걸 딱 직감을 하고 강제로 이제 교류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게 밀 화친 1854년에 맺어진 밀 화친 조약이고요. 미국은 또 다른 나라들도 데리고 와서 더 다른 나라와 일본과 교류를 해라 라는 안세이 5개국 조약을 맺습니다. 거기 보시면 안세이 5개국 조약이 되어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5개의 국가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때마침 이때 1866년에 고메이 천황이라는 왕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인 메이지 천황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무라이들이 이 메이지 천황 주도로 나라를 개혁하자와 이제 막 개혁하자 해가지고 한 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 유신은 뭐 새롭게 개혁을 하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개혁을 하고 나서 정한론이라는 게 주도가 되는데, 이 정한론은 말 그대로 한국을 정벌하자라는 이론이에요. 이 정한론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좀 약하니까 좀 더 힘을 키우고 한국을 정벌하자와, 아니다, 우리 이 정도면 됐다, 지금 정벌하자와 나뉘게 됩니다. 그 인물이 지금 정벌하자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아니다, 아직은 좀 우리가 힘을 쌓고 나중에 정벌하자의 이와쿠라 사절단이 있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에서 이 오른쪽에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토 히로부미가 이 두 번째 인물이에요. 안중근에게 죽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결국에는 이 이와쿠라 사절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나중에 정벌하자로 의견이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그 사이고 다카모리 기억나시죠? 아까 지금 하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세이난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1877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분들은 모르실 텐데, 어른 분들은 그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 아시죠? 톰 크루즈 주연 영화. 이 세이난 사이고 다카모리가 반란을 일으켰던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쯤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일본이 힘을 쌓고 나중에 체결하자로 돼서 결국에는 한국이 들어와서 이제 점점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맺어진 강화도 조약을 설명을 드릴 친구가 이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해주세요. 강화도 조약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1876년 2월 27일에 여기 연무당에서 맺어진 조약입니다. 저희 조선이 일본과 국가 대 국가로 동등하게 맺은 근대적 조약이자 부평적 조약이죠. 어차피 침략을 전제로 한 조약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조선 정부에서는 이 계약을 맺지 말자 맺을까로 두 개 파가 나뉘는데 흥선대원군의 위정축사론 파하고 박규수하고 오도석 필두로 한 계약파가 싸웁니다. 이걸 맺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싸우고 있는데 결국 맺어져요. 청나라 북양대신의 권고와 고조왕제의 고조왕제의 적극적인 개항 의지를 때문에 결국 맺었습니다. 그리고 조약 내용으로 보면은 간단히 말하면 일관을 보면 조선국은 자주지방 국가로서 일본 국가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가 있고 7관 조선 연해 도서 간단히 말해 7관 같은 거는 일본이 조선의 해양을 측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9관은 일본의 사업자들이 조선 해안에서 마음대로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10관은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시해법권이 적용해서 무조건 일본 쪽에서만 재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부평의 조약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876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이 참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대외 정세하고도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뭐냐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실 성공적인 모범 케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이제 일어났을 때 당시 중국은 아편 전쟁을 통해 가지고 거의 이제 심리학의 이제 전쟁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되고 그 다음에 태평 천국 운동으로 사실은 혼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는데 사실 그게 성공하기가 참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김태환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은 상당히 이제 애초부터 쇼군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막부의 수장과 이 사람이 실질적인 권한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천황, 일왕, 덴노 이제 이런 표현하는 일본 일왕은 형식적인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개양 정국에서 사실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앞으로 미래의 일본에 대한 상들이 각자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아까 얘기했던 이와쿠라 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서양 문물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빨리 여기를 탈피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고, 반면에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 같은 이제 사람들은 사무라이 권한들이 되게 많이 줄어요. 왜냐하면 근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이면 구체제인 신분 질서는 어떻게든 완화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던 사무라이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내놔요. 실제로 라스트라 사무라이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뭐냐면 폐도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잘라요. 칼을 못 차게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이제 막 굴욕적인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에서 이제 사무라이들의 불만들이 이제 뭘로 전환이 되냐면은 이 일본 정부에서 이런 분란들을 교묘하게 뭐냐면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이렇게 전환을 시키죠. 그러면서 개화와 그 다음에 근대화라고 하는 양대 축을 갖다가 갖고 오게 되고요. 초반기에는 1876년만 하더라도 뭐냐면은 정한론이 일단은 뭐냐면 찌그러져요. 개화론이 굉장히 힘을 실어요. 왜냐면 개화파들이 갔다 온 다음에 니들 안 가봤잖아.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되게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무라이들이 이제 뭐냐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해가지고 일어난 게 세이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이제 뭐 이번에 요즘에 이제 막 나왔던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든가 군사 정보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실제로 이거는 일본과 우리나라만의 관계는 아니고요.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주변에 있는 중국, 러시아까지도 다 얽히고 설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베가 결국은 경제보복으로 시작됐던 것이 이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증가한 상황이 됐고요.
일단은 뭐 당분간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예측들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이제 무신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뭐냐면 역사 문제 관련돼 가지고 일본 한일 관계 관련된 독서 토론 모임을 할 때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0월 달쯤에 공고를 해드리고 책은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특히 뭐 메이지 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요 대외 침략이 병행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나중에 참고적으로 살펴보면은 유큐라는 나라가 있어요. 유큐 지금 오키나와죠. 원래 유큐는 그때까지만 해도 독립국가예요. 일본하고 전혀 다른 국가고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일본에 각각 조공을 바치던 나라인데 일본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류큐가 일본국에 편입이 돼요. 거기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교묘한 일본의 어떤 그 속임수가 사실은 작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덜컥 이제 청나라가 넘어가면서 유구국에 인정을 해주는 바람에 유구가 이제 저기 마지막으로 최종 편입이 되고 지금도 이제 그 이후에 유구와 일본 본토에서의 관계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사이가 안 좋아요. 아직도 이제 사이가 안 좋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일본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일본 근대 역사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등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등사는 그 고구려 때 소수림왕 때 아도화상이라는 승려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처음에 이름은 전등사가 아니라 진종사였어요. 그러다가 고려 때 충렬왕의 부인인 정화공주가 그 진종사의 등을 들고 시주한 것을 계기로 전등사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러다가 조선 광해군 때 그 화재로 건물이 소실됐었어요. 그러다가 1621년 재건되었고 그 숙종 때는 그 조선 실록이랑 그 중요한 문서들을 이렇게 보관해서 조선 그 왕실에서 중요하게 보호했다고 해요. 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등을 그 등의 의미가 이제 불법이 퍼져나간다라는 개념이고요. 그것을 전한다라는 의미에서 전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시면은 각 그 건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강화도이긴 하지만 강화도는 한양으로 들어온 입구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강화도에 보내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쪽에 이제 관리로 파견하냐 왕족들 중에서 좀 이제 능력이 있거나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많이 보내고요. 그래서 여기는 조선 왕실 가도 좀 관련성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로 와가지고 간혹가다 이제 하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병인양요라고 하면 명칭의 의미는 병인년에 서양 또는 양이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들이 일으킨 소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종 3년 1866년에 프랑스가 병인박해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정벌하려고 했던 전쟁이 병인양요고요. 그때 이거에 대해서 살짝 배경을 말씀해 드리면 설종 시기에 이전에 진행되었던 천주교 탄압 정책이 좀 완화가 돼서 우리나라 내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23,000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승정대원군도 고종 1, 2년까지는 얘들 가만 놔두다가 3년부터 본격적인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절정에 다다랐던 것이 병인박해가 되겠습니다. 이때 프랑스 선교사 8명이 죽고 1명이 탈출해서 당시에 극동함대 사령관이었던 로즈 제독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걸 로즈 제독한테 직속 보고를 받은 황제가 되게 분노를 하죠. 선교사 8명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응징 원정을 명령하면서 했던 말을 제가 잠깐 쌓았는데 우리는 소왕국 조선에서 저질러진 끔찍한 폭행 사건을 전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이제 우리 황제 폐하만이 조선의 장래와 공석이 될 조선 왕위를 결정하게 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좀 무례하고도 섬뜩한 경고를 보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즈 제독을 필두로 여러 군사들이 갖춰져서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먼저 1차 원정을 나섭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지리를 잘 모르니까 지리를 알려고 1차 원정을 오는데 이때 이제 그때 탈출했던 신부였던 리델 신부가
이제 우리 군함이 오기만 하면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우리를 호응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명도 안 오고, 근데 주변 부분들만 와서 되게 친절하게 대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 군인들이 좀 매우 당황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1866년 10월 5일에 로즈족은 한강을 봉쇄한다라는 명령을 내리고 각 국가,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공을 전부 다 발송합니다. 그리고 10월 12일에 본격적으로 병인 양육을 일으키게 되는데 1,500명의 병력이 프랑스군이 이제 조선을 침공해서 리델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도 3명을 길잡이로 이끌어서 강화도를 점령하고, 이때 되게 또 섬뜩한 경우를 하나 보냈는데 조선인 선교사 9명을 학살했으니 조선인 9,000명을 죽이겠다라는 또다시 잔인한 경고를 하나 보내게 되죠. 그래서 10월 26일 날 프랑스군이 문수산성을 점령하고 조선군을 압도하고 불을 지르고 11월 1일에는 광성진과 갑국진을 점령해서 조선 배들 다치는 대로 좀 다 격침시켜버립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사실상 강화도가 프랑스군에 넘어가고 이때 이제 외교장벽에도 막탈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11월 7일에 양원수 장군이 잠도 작전을 전개합니다. 강화도로 몰래 숨어들어서 정족산성을 점거해서 549명의 조선군이 이곳 정족산성에 주둔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군이 이걸 또 가만히 보진 않았고, 조선군이 그동안 힘없이 늘어났으니까 이번에도 좀 가벼운 병력으로도 상대가 되겠다 해서 되게 경무장을 하고 이곳을 빼앗으러 다시 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야포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대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야포도 한 명 없이 549명이 주둔하고 있던 정족산성한테 상대는 안 됐죠. 그래서 매복하고 있던 양원수 장군들이 이제 해군 대령 올리비에라는 프랑스군의 해군 대령이 이끌던 군인들을 전부 다 무찌르고 이곳을 사수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는 조선군한테 넘어가게 되죠. 사실 칠라면 강화도를 더 칠 수 있었는데 더 이상의 전쟁은 무리라고 판단한 프랑스군은 이때를 시작으로 잠진적으로 이제 강화도에서 군사를 철수하기 시작해서 11월 20일 날 강화도를 완벽하게 철수하게 되니 이게 병인양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이제 강화도 방어는 성공했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외교장관 여기가 상당히 약탈당하고 이제 강화성도 불타고 문수산성이 누각도 붙었습니다. 상당히 여러 문화재적인 피해가 좀 있었던 사건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구 제국주의 열강을 격퇴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인해서 총 4가지의 이제 그 영향력 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힘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제 나라물을 받게 되었고, 조선의 근대화가 좀 늦어졌고, 두 번째로 그 제너럴 쇼먼 사건에 이어 발생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서양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공포를 이용한 난이 하나 발생하겠는데 이 필제의 난이라는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난은 제가 여기서 좀 길어가지고 설명드릴 수 없고, 여기 7페이지 보시면 간략하게 써놨으니까요. 또 알아보시려면 나중에 알아보시고, 네 번째로 보부상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보부상들이 이제 나라에서 운영한 관어 상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로 동원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약간 군수를 운반하는 역할로 동원이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인해서 고정하고 흥선대원군이 한 가지 생각하는 거죠. 얘네들을 좀 묶어다가 우리 관리하면 되게 유용하게 쓰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따라서 이후 해상공국이 설치돼서 이제 보부상이 공격적으로 이제 조선의 공식적인 상인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전쟁이 과연 프랑스의 원정 실패인가라는 차원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라고 보는 입장은 아까 전에 보셨던 리델 신부와 주중의 프랑스 대리공사였던 벨로네, 그리고 공사관의 의사였던 마르탱이 상당히 좀 실망감을 표하면서 이 전쟁은 실패다라고 규정했는데, 외교적 이유로 수도 관계가 없는 조선에서 개항을 위한 협상조차 벌이지 못했고, 군사적인 이유로 정족산성에서 패전 직후 바로 철수해버렸고, 종교적인 이유에서는 이제 조선 원정의 목표가 병인막에 대한 항의 차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못 바꾸고 오히려 흥선대원군의 세부천지만 심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실패라는 부분 측면이 있는가 하면, 정작 이 원쟁을 주도했던 로즈 제독이나 프랑스 제2제국의 황제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을 공식적으로 승리라고 받아들이고요. 보고도 일단 우리는 성공하고 왔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미양요가 벌어지는데 67년 3월에 미국 정부는 프랑스 정부한테 조선을 치러 가자라고 공동원정을 제안합니다. 근데 프랑스 정부는 이미 병인양요가 우리 승리로 끝났는데 굳이 뭐 세상적인 갈 필요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원정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한 승리 입장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매우 잘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 기본적으로 세국 정책인데 이제
이제 좀 시점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840년 아편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그 사단이 난 것을 갖다가 조선 정부에서 모르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이런 피해가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때 내려진 지침은 뭐였냐면은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저기 양이들이 왔을 때 뭐 이게 물이 모자른다든가 이와 같은 어떤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줘서 쫓아보내라. 대신 절대로 협상을 하거나 그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딱 단정을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차례 이제 양이들이 이제 우리나라 접근했을 때 실제로 이제 뭐냐면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을 달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제 뭐냐면은 고기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주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가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부상의 역할들이 커졌다라고 하는데 그 해상공국은 나중에 그 보수 세력의 실질적인 이제 뭐냐면은 이제 타조직처럼 운영이 돼요. 그래서 개화파들이 제 이제 보상들에 대해서 좀 싫어했기 때문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뭐가 나오냐면 그들의 특혜를 줬던 해상공국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이 그 강령 중에 그 하나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부상들이 보수화가 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 보부상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냐면 그런 이제 그래서 세도가들의 이런 오른팔 노릇을 되게 많이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하면 독립협회를 와해시키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협회도 사실은 전신 보부상 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뭐 여러 개가 좀 나와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되고 이제 그거와 무관하게 이 전등사는 굉장히 뭐 그냥 괜찮은 절이니까 좀 보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시면 질문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 아니면 이 친구들이 좀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강화도 전등사입니다. 전등사는 병인양요와도 관련이 있고 전등사 절 자체로도 많은 얘기거리가 담겨져 있는 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양원수 장군이 프랑스군을 맞아가지고 병인양요를 갖다가 치렀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등사라고 하는 절의 특징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대웅전이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대웅전이라고 하는 거는 석가열애를 모신 금당, 법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대웅보전이라는 말 자체는 대웅전보다 좀 더 큰 개념, 다시 말하면 석가열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처들을 양옆에 이렇게 같이 모셔두고 있는 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등사는 재밌게도 뭐냐면 대웅보전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저기 있는 명부전이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약사전도 있지만 상당히 기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명부전이란 말은 명부라는 말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서 지장보살이 저기서 이제 모셔져 있고요. 지장보살은 극락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게끔 기원을 하는 부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기복적 성격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곳이기도 하죠. 왜 여기에 명부전이 다른 절에 비해서 크게 되냐면 사실 여기는 이제 조선 왕실과도 연관이 있긴 한데 건강과 그 다음에 기원을 하기 위해서 조선 왕실에서 종종 찾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절에 비해서 좀 더 규모가 생각보다는 큰 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등산은 이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정족산인데 정족산이란 말 자체가 정자가 이게 이제 소정자인데 다리가 3개짜리 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랑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실록을 갖다가 보관을 해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전등사에 오게 되면 각종 부속 건물들도 볼만한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범종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 군사행정구역 맞아요. 근데 이제 제일 넓은 게 이제 진이고 그 아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게 돈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게 이 강선보가 이제 고렸을 때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면서 이제 1233년부터 강화외성을 쌓고 이제 바닷길 쪽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 때 광해군 때 다시 쌓으면서 소종 때 이제 강선보가 처음 설치됐어요. 이제 이 강성보가
강선보에서 이제 중요하게 있었던 게 신미양요가 있었죠. 그 신미양요에서 이제 어제현 장군이 미국의 한 대와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 승리했던 사건이죠. 신미양요가 어디랑 어느 나라랑 전쟁하신지 아시는 분? 미국이죠. 네. 미국은 지금 우리 동맹국이잖아요. 그때 미국은 이제 독립하고 나서 이제 한 100여 년도 안 된 이제 신생 국가였어요. 세계 무대 등장 시작한. 미국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제 미국이 프랑스한테 땅을 사서 이제 서부의 영토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때부터 서부개척 시대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태평양 쪽으로 쭉 나가게 돼요. 그 와중에 멕시코와도 전쟁이 있어서 그 지금의 캘리포니아를 땅을 확보하게 되고 이제 태평양으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돼요. 그 아까 앞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킨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접촉이 생기게 되고 그 신미양요가 있기 몇십 년 전에 제너럴 셔먼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그 통상을 요구하던 미국 함선이 평양 쪽으로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했다가 처음에는 평양 도민들과 청주가 처음에는 이제 그냥 돌아가라 그런데 우리가 음식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진에겐 해주겠다 했는데 그걸 다 받아먹고 이게 배은망덕하게 계속 안 떠나고 통상을 요구해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한 번 화나면 이제 무섭잖아요. 지금 일본 불면증도 그렇고 배를 불태워버려요. 해피엔딩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좀 여유가 생기고 나서 이제 한국을 개항시키는데 꼬투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몇십 년 전 제너럴 셔먼 사건을 이제 수사를 하겠다, 그 생존자를 찾고 가겠다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고 우리나라는 생존자는 없다, 돌아가라 해서 이게 발단이 돼요. 전쟁이 발단이 되고. 저요? 아니요, 예, 그 정도로.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할까요? 자세한 내용. 전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요. 간단히 어제현 형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잠시만요. 어디지? 잠깐 이 친구가 찾는 동안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다음에, 원래 이제 미국은 이제 여러분들 동부 쪽에 13개 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13개 주로 시작했다가, 이제 뭐냐면은, 차츰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의 대부분의 땅, 루지애나라든가 이런 땅이 전부 다 프랑스령이었는데 돈 주고 사요. 그 당시 프랑스는 영국하고 전쟁을 하느라고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갖다가 미국에 헐값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있는 땅은 멕시코의 땅이었는데 그거는 일부는 구매하고 일부는 멕시코와 싸워가지고 이제 미국 땅을 가져오게 돼요. 그게 이제 1840년대 드디어 이제 태평양 연안까지 완전히 영토가 확보가 되거든요. 영토가 확보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오른쪽에 대서양 쪽은 유럽이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더 이상 확전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아시아 쪽으로 나가기에는 태평양을 활용을 해야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태평양에서 뭐냐면 서부에서 태평양 쪽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개항시키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60년대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아까 얘기했던 제너럴 셔먼 사건이었고 그걸 계기로 이제 미국과 이제 한판 여기서 이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친구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는 더 하실 거예요? 하죠. 뭐. 예. 해야죠. 예. 이렇게 미국이 이제 확인을 하러 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지? 태우 통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우리의 응답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군대를 끌고 오겠다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중 대사 있잖아요. 중국 대사관에 근무를 하는 미국 대사가 농국선 사령관이 돼가지고 함대를 5개를 전함을 5척을 끌고 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응사를 하면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서양은 그때 저희보다 군사력도 앞서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깨져요. 저희 나라가. 미국의 전력이 500명 이상의 선원과 해병대 100명으로 650명이 왔는데 저희가 처참하게 깨집니다.
부대 광성보 전투에서 어디 보자. 전투에서 저희 나라가 다 깨지고 20여 명의 포로를 잡혀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광성보입니다. 강화의 여러 개의 진과 보 중에 하나고요. 뒤에 보이는 아네루라고 하는 문이 보일 겁니다. 아네루 맞죠? 아네루. 아네루가 보이고 여기에서 신미양요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미국이 태평양으로 팽창하면서 우리나라와 싸웠던 전투가 되겠고요. 안타깝게도 이 전투에서 용감히 맞서 싸우던 광성보 수비대였던 조선군 수비대였던 어재현 형제들은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 따라 올라가다 보면 쌍충 비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가게 되면 용두돈대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용두돈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앞에는 손돌목이라고 해가지고 물살이 빠른 지형을 볼 수가 있고요. 광성보에 오시면 올라가는 길이 제법 되긴 하지만은 걸을 만한 이쁜 길입니다. 다시 한번 혹시 강화에 오시게 된다면 광성보는 한번 들렸다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못 보셨던 분들이 계셨다면서 원래 여기 초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대로 분류하기도 하고 진도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가서 안에 가면은 포대 설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잠깐 보시고요. 되면 될 것 같고 초지진에 대한 설명 마지막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한 1분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더 해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초지진이라는 것은 조선 소종 때 구축이 되고, 조선 소종 때 구축이 되고, 숙종 때 성으로 지은 요새거든요. 이 초지진이라는 곳이 꽤 역사적으로 많은 격전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급동함대나 그 신미양요 때 미국에 미국의 아세함대, 그리고 일본 운요 사건 때 일본과도 그 격전을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초진이라는 곳이에요. 오늘 열린사회 구루시민에서 강화도 탐방을 왔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아주 토요일날 주말 이렇게 참가하게 됐는데 너무 좋으네요. 맨날 이렇게 여행하면 사실은 인솔의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인솔이 아니고 아주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쫓아다니는 입장이니까 너무 좋아요. 네. 혹시 이제 강화도 오늘 도는 것 중에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있으셨어요? 추천하고 싶은 제일 장소요? 기억에 남는. 사실은 강화도는 우리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강화도 섬 전체가 다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그래도 좋았던 곳은 저는 아까 그쪽 광성보 있는 그쪽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초지진이고요. 어떻게 보면 강화도의 대표적인 진지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운요 사건과 신미양요를 갖다 둘 다 경험한 굉장히 유서 깊은 장소이고요. 생각보다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앞 뒤에 있는 대포는 실제로 사용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당시에 초지진에서 사용했던 대포는 주로 불량기라고 서양식 화포를 개량한 화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 이제 포대가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건데 보통 이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포를 갖다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불량기라고 해서 즉각 사격을 할 수 있게끔 개조된 개량형 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강화도 전체는 24개의 돈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와 진이 있게 됩니다. 보와 진, 돈대는 어떤 규모라든가 아니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가장 큰 규모가 진,
그 다음에 복, 그 다음에 돈대순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초지진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탐방을 마무리하면서요, 강화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이 개항 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것으로써 강화도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강화도 탐방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준비가 매우 미흡한데 학생이라서 매우 미흡했는데 주민 여러분들이 되게 열렬한 홍보해 주시고 질문도 여러 질문도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고요. 저희에게도 뭐 좋은 체험이 되었고 다음에도 뭐 나중에 저희가 다른 뭐 사회 진출해서 이런 기회가 오면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화도로 가는 역사문화탐방 그래도 아주 무사히 잘 끝난 것 같고요. 사실 이걸 기획한 의도는 학교가 지역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여할 바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교 학생들과 지역이 함께 서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도움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이 좀 더 풍성하고 좋은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학교와 지역과 이런 것이 연계가 돼 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